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담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2023년의 첫 한능검 회차인 63회 시험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2023년이 되면서 구편위에서 공식적으로 출제 경향을 공지하면서 뭐 이번 시험은 더 어려워질 거다, 뭐 출제 경향이 바뀔 거다, 온갖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계속 돌아가지고 수험생분들이 많이 불안했을 텐데 다행히 그런 일 없이 시험 문제가 저번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평을 짜기 전에 후기를 보는데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합격해가지고 감사합니다는 내용이랑 달리 이번 시험에서 뭐가 적중되었는지 정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평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뭐가 적중됐고 앞으로 이 64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걸 고민하시면 좋을지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후기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뭐 합격하신 분들은 제 카페라던가 인스타에다가 합격 후기를 꼭 남겨주세요. 자, 일단 주의사항 설명을 드리면, 본 총평의 내용은 제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의견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사례에 의해서는 솔직한 표현을 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게 셀 거예요, 유독. 그리고 또한 시험 난이도를 감안해서 댓글에서 뭐 기만성을 보일 수 있는 다른 그런 발언들이 확인되면 삭제할 거고, 무조건 내가 점수가 높다고 난이도가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단순히 평가하실 거라면 이 총평을 나가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63의 심화편 시험 총평입니다. 일단 난이도에 대한 게 제일 많이 궁금할 텐데, 저는 일단은 쉬움에서 보통을 잡았습니다. 왜 중간을 잡았냐면은 솔직히 이번 시험이 그렇게까지 엄청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건 아닌데 확실히 62회에 비하면 많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62회에 비하면 난이도가 많이 쉽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62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와, 공시처럼 내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난이도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와, 이거 진짜 우리 큰일 났다 그럴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로 63회가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번 회차에서 낯선 문제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소위 62회처럼 진짜 신유형이라고 체감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솔직하게 말하면 두 문제 외에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48개는 기출에서 그대로 싹 다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해프선 제가 보기엔 다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두 개밖에 없다는지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저는 여러분들이랑 달리 뭐 수험생분들의 기준에는 뭐 기출을 많이 봐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기준한다면, 저는 기본, 심화, 그리고 초중 고급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의 100회분 이상의 기출을 바탕으로 이 출제자가 어떤 걸 응용한지 매번 그 연계를 하는데, 그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48개는 그냥 기존에 썼던 걸 어떻게든 응용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부 문제에서는 확실히 기출에서 까다롭게 연계한 것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번 회차에 비하면 확실히 쉬웠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이도를 더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뭐냐면, 통합사 유형의 비중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62회가 어렸던 이유가, 이때는 그니까 뭐 고대 시대,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 개항기 시기 이렇게 여러 시기를 묶는 문제가 거의 제가 세 보니까 6개에서 7개 나왔거든요. 그럼 도와줘. 아니, 난 조선 시대도 힘들어. 난 일제감독이 그냥 하나 공략하는 거 있는데 그걸 다 섞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멘탈 나가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솔직히 2개밖에 없었어요. 에이, 6개에서 7개에서 2개 정도 줄어들었으면 이거 쉽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 유형만 잘 공략했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조금 더 쉽게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의 경향은 뭔가 정말 기출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알맞게 합격할 수 있는 60회랑 61회랑 가장 유사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예상 문제랑 그 저격 특강에서 이번에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초대박적인 적중률 이런데 43개가 제 영상에서 연계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오답 선지 한 개도 안 넣었습니다. 무조건 문제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정답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단 한 개라도 나온 것들만 여기에 넣었어도 43개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 새로 만든 10초 문풀 특강까지 연계했으면 사실상 연계율이 거의 90%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5개 정도는
제 영상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3년에 출제 경향이 변한다는 낭설은 확실히 헛소리란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 시험이 끝난 입장에서 말하면은 제가 이 시험 출제 경향이 변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시험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 뭐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뭐 완전 공식처럼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후기만 한 수백 번 받으니까 진짜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수험생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걸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근거로 출제 경향이 뭐 변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은 진짜 이번에 좀 계기로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했어요, 진짜. 아니 바뀌지도 않을 시험을 억지로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수험생들을 괴롭힐 이유는 없는데 왜 그것 때문에 공부를 더 억지로 의도치 않게 힘들게 하게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럴 거면은 시험 문제가 변할 거면은 새로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적중이라도 시켰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문제 적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뭐 출제가 안 변했네요 하는 거 보면 참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기출만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했으면 아무튼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문제를 알맞게 배치한 회차입니다. 그래서 이전 회차보다 합격률이 절대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거의 0%에 자신하는데 이게 또 한 해의 첫 시험은 공무원이라던가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거의 몰리다 보니까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 떨어지면은 나는 재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의 재수생, 그러니까 수능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는 급 정도로 거의 1년 정도를 다시 기다려야 되니까 거의 신립의 그런 배수진 전투처럼 진짜 간절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험 난이도에 관계없이 합격률이 무조건 60%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난이도면 한 65%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자 그러면 유형의 분포도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전근대사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리고 근현대사가 조금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어야 되는 게 이번에 현대사가 제가 문제를 세보니까 7개에서 8개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제발 단편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전근대사만 공부하지 마라. 범위 다 꼼꼼히 공부해야 된다. 그거 맨날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나 현대사 여기까지 별로 안 나오겠지 방심하신 분들은 여기서 점수 아작 났을 거예요. 아작. 그래서 절대로 단편적인 공부를 안 하셨길 바라고 그리고 통합사 비중도 아까 말했듯이 솔직히 이거 외에는 특별히 통합사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쉽게 내려고 좀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거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죽어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전근대사보다 근현대사에서 제가 보기엔 어려운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된 것 같다 느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킬러라고 느낄 만한 문제가 근현대사에서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전근대사에서도 이따 총평 때 다루겠지만 가나시기 문제는 전근대사가 더 어렵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근현대사가 그렇게 썩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저번보다는 괜찮다. 그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리고 나름 치대수도 출제하긴 출제했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 이전보다 시기를 상당히 난잡하게 섞어놓긴 했어요. 갑자기 19번에서 조선시대 후기가 나오지 않나. 특히 46번에서 뜬금없이 고려불상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부석사 소조 열애사상이 나와버려가지고 갑자기 뭐 고려 갔다가 조선 갔다가 계양기 갔다가 일제 갔다가 다시 계양기 갔다가 고려 갔다가 뭔가 여러분들 풀다가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사를 안 내는 대신 이렇게 시기를 좀 섞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번호 꼼수를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지문 두 문제 통합사 유형이 3연속으로 출제된 회차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한 지문 두 문제가 보통은 5회 한 번 정도 나오는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목할 만한 유형은 아니었었는데 앞으로의 경향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4회 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안 나올 거라 생각했다가 여러분들이 또 당하실까봐 저는 안 나온다고 일단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출제자 아니까 저도 지금까지 경향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드리는 것밖에 못 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향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통합사 유형 출제하는 경향이 점차 고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23년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한 지문 두 문제 통합사는 이제 좀 고정 흐름이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페이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들을 설명드릴 건데,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조금 더 앞으로의 경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중심으로 앞으로 64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그 전에 적중사를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뭐 구석기는 뭐 당연히 나올 거니까 그냥 넘길게요. 그리고 이 문제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이 문제가 제가 신유형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목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이 문제 다행히 잘 푸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은 이 신유형 나와봤자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주목했는지는 이따가 총평을 통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총평 말고 해설이요. 자, 그리고 제가 최치원의 경우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제가 게토레이를 10개 먹으니 빈곤해졌다. 왜? 육도품이니까. 그거 암기하신 분들은 이 뭐 빈곤과 격앙소서, 육도품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관악지능, 그래서 관악을 지능한다는 맥락이 나오면 양형고랑 칠제가 극빈출이라고 써놨는데, 양형고 여기 딱 적중된 거 보이죠? 제대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문제 절대로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쉽게 내가지고 1점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1번의 경우에도 제가 세 줄을 이번에 주목했는데, 여기 개요정남, 뭐 한명회라던가, 그리고 조금 어려운 키워드로 불교 관련된 도감인 간경도감을 여기 적어놨는데 딱 적중된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키워드가 나오더라도 제 영상의 내용만 제대로 외우셨다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인물사 적중 진짜 대박이었죠. 조선시대에서는 그냥 제가 강조한 거 딱 3명 중에서 2명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이 뭐 경목요결, 동호문답, 성악지묘 그대로 나온 거 보이죠? 자, 그리고 김정희도 금석과한록, 세안도, 여기 세안도랑 금석과한록, 북한산비가 진흥화 순수비임을 고정했다. 여기서도 실제로 이 세안도란 키워드가 나오고, 여기 북한산비가 진흥화 순수비임을 고정한다는 내용인데 그냥 제가 가져온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제발 똑바로 했으면 절대 틀릴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이거 지금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원래 얘기할 때 세봉이는 영흥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걸 암기하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 역시 이 문제 풀었을 겁니다. 어차피 연계사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다뤘으니까 이거 실수는 좀 넘어가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맞죠. 그래서 제가 또 이번 4.19 혁명이랑 6월 민주항쟁 강조해줬었는데, 이 4.19 혁명을 바탕으로 이승만 정부 문제 나왔었고 6월 민주항쟁도 대놓고 나왔죠. 그래서 현대사도 제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절대 틀릴 문제가 없었고, 특히 자, 마지막 제가 노태우 정부 가능성 매우 높다 적었죠. 그래서 첫 번째랑 마지막 문제는 이번에도 깔끔하게 적중했는데 제가 3점이에요. 3점. 자, 사회주의 국가, 제가 뭐라 했어요?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언급되면은 뭐라 했어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냥 이거 찍었으면 3점 꽁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 잘 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 문제 보고 되게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10초 문풀 특강에서도 이게 적중이 됐었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히 다루면은 구석기 시대 적중했고, 그리고 앞에 안 다룬 건데 제가 광종의 경우는 연어 키워드를 주목하라고 이 강의에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광덕, 준풍 답 나오는 거 보였죠? 그리고 양영고 이것도 뭐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10번대에서 문화유산 파트를 내면은 고려시대라 가정하고, 이 고려시대랑 관련된 토기인 초록색 뚱뚱한 토기를 이렇게 고르셨으면 답을 쉽게 골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살짝 아쉽긴 한데, 보통은 제가 이걸 촬영할 때만 기준하더라도 이게 정말 정답을 100%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깨지긴 깨졌는데, 그래도 제가 혹시라도 모르겠으면 이 전식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것까지는 외워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틀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고난도 대비로서 이게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역시 고려경제 유형도 쉽게 풀 수 있었고, 자, 박규수. 제가 임술롬이 관련된 인물로서 박규수는 제가 중요하다 했었는데, 여기서 안엑스가 파견된 게 여기 박규수니까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제가 임진왜란 설명할 때 일부 전투 사례는 지역사 키워드 언급될 수 있다 했었는데, 여기 부산진 동래성 전투, 동래성 송상현인데 부산 지역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 이게 부산 지역사를 낸 거 역시 쉽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10초 특강에서도 이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소련, 중국, 헝가리 등 사회주의 국가랑 수교가 언급되면은 뭐라 했어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냥 넣으면 이 문제는 10초 안에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괜히 뭐 공시고 뭐 경향이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제대로 했으면 틀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번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증명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평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많이 봤는데, 아, 진짜, 지금 보시면 그 욕살 철학은지, 그리고 여기 뭐 양영고, 칠제, 강종, 이, 김정희, 뭐, 북방외교, 이런 것처럼, 진짜 제 영상을 제대로 봐주신 분들은 그래도 진짜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정말 한 문제라도 드리려고 했던 거를 그래도 알아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아, 제가 이분 후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길게 써주셔가지고 진짜 어 정말 제 영상을 진짜 꼼꼼하게 봐주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여가지고, 아, 저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눈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노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 이걸 스스로 체감을 해주셔야 저도 뿌듯한데, 이렇게까지 후기를 너무 좋게 써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다 느꼈어요. 그래서 민구님이 혹시라도 제 총평 영상 보신다면은 제 오픈 채팅 카카오톡 있으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스타벅스 쿠폰이나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후기를 감사하게 써주셔가지고 혹시라도 연락 되신다면 카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뭐 연계 관련된 내용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좀 다시 진지하게 총평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근 기출 3회분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반드시 암기해야 고난도 신유형 대비가 가능하다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첫 페이지던 간에 마지막 페이지던 간에 약간 출제자가 여러분들의 좀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경향이 계속 보여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고서 이번에 차는 제가 두 번은 안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첫 페이지 완벽하게 적중시키겠다는 마인드로 진짜 꼼꼼하게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적중시킨 게 이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운 좋게 적중시킨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100% 이번에 나올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자신하고 있었는지 총평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예전 총평을 가져올게요. 아니, 해풍선 지금 63회 총평인데 갑자기 61회를 왜 가져와요? 제가 이 63회 때 이 욕살이랑 철역은지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저는 이 60일의 기출을 분석하면서 찾았거든요. 자, 볼게요. 왜냐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해동성국이에요. 그러니까 해동성국이니까 발해 문제를 낸 거고, 발해 관련된 감찰기구인 중정대가 힌트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답은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뇌신좌평, 왕족인 부여시로 팔성귀족, 이게 백제랑 관련된 키워드니까 오답인데, 이런 식으로 직전 3회분에서 언급된 기출 키워드는 언제든지 문제든 간에 정답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는 이 키워드를 되게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육좌평 보이죠? 좌평이란 키워드랑, 그리고 이 웅진성 이걸 보고서 아, 이거 백제구나, 그걸 찝은 다음에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귀족이 지배층이 이뤘다. 그래서 이 직전의 차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어렵게 응용한 게 61회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서 와, 이때 당했다, 내가. 아, 출제북에 당해버렸어, 그 생각이 드니까, 아,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 시기에는 백제를 어렵게 냈어요. 근데 백제를 어렵게 내면은 뭐 62회던가, 이미 62회는 끝났으니까 63회쯤부터는 뭐 고구려라던가 아니면 신라를 어렵게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라던가 신라를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럼 어떤 키워드를 쓰는 게 좋을까 싶은데 보니까 여기에 욕살, 철여, 근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이거 출제자가 이거 사료든지 정답 키워드든지 가져오면 딱 어렵게 내겠다고 싶었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에 적중한 거예요.
기출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키워드든 간에 정답 키워드, 오답 키워드, 기출 분석할 때 꼼꼼히 그렇게 분석하라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오답을 똑바로 안 하신 거예요. 했더라도 제대로 안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어렵잖아, 다음에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욕설이랑 철학 은지는 공무원 수험생 분들이든지 공시 간사들은 요즘엔 한능검이 공무원 한국사처럼 그런 키워드를 내는구나 하는데, 저는 그건 진짜 철저하게 제 기준에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한국사는 당연히 난이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어려운 키워드를 끌고 와요. 물론 최근 한능검이 예전보다 범위가 점차 넓어진 건 맞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무원 한국사에서 출제됐다 하더라도 한능검에서 최소한은 이 기출만 제대로 분석했다면 공무원 수험생 그 공부를 안 했더라도 충분히 한능검스럽게 기출을 풀 수 있는 그런 흔적을 안 남겼냐? 저는 그걸 주목했을 때 충분히 한능검 수준에 가능한데 뭔 공무원 한국사처럼 내는 거냐? 공무원 교재를 무조건 봐야 되냐?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일단 기출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어쨌든 설명드리면, 자, 왕의 성은 부여시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왕족이 부여시니까 이거랑 여기서 오방이란 키워드, 그리고 오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성왕 시기에 정비한 지방까지는 아니고 그냥 행정 제도거든요. 그래서 왕족이 부여시랑 오부 오방을 보고서 이건 백제를 찝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제 예상 유형 키워드 있었고, 뭐 이 문제 아까 강조했듯이 철학은지 보고서 고구려를 찝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 자체는 안 어렵거든요. 뭐 번금팔조는 고도선, 그리고 뭐 거란도 일보도 이거는 뭐 바래고, 태학이란 거는 그 국립교육기관, 경당이란 거는 미성년 학교니까 고구려 키워드 맞고, 정사함에 있는 백제, 그리고 이거 신라랑 관련된 거니까 답 자체는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는 게 중요했어요. 이거. 근데 사실 여기서 녹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욕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욕살이에요. 근데 욕살을 못 봤더라도 철학은지 보고서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가 틀렸다면은 결국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 가지고 밑밥을 까는구나, 그걸 느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유료로 오픈 채팅으로 운영 카톡방인데, 제가 이게 정확히 1월 16일,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저는 최근 경향에서 앞으로 고구려 사회 출제하기 위해서 고난도 선지로 욕살 철학은지를 지방장관 키워드 언급 가능하다, 이거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고난도 문제 먹고 싶으면 물론 제가 최대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64회 때도 이런 거 먹을 수 있게 드리긴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지 그 감은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이 출제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은 답을 여러분이 헷갈리기 되게 쉬웠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 2번이나 4번을 조금 골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떤 포인트냐면, 자 보시면 이 우측 문제를 보시면 허정 과도 정부 시기에서 뭔가 그 시기 근처쯤에 기원한 거,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발생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허정 과도 내각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이 장면 내각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 허정 과도 정부 시기에 시행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 3차 개헌이에요.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을 몰아주니까 이거 대통령이 너무 권한을 많이 주면은 정치가 독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권력을 분산시키고 의회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핵심인 3차 개헌의 의원 내각제, 그거랑 관련된 핵심 키워드인 양원제 운영이 이때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럼 왼쪽 문제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 보면은, 자 여기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었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셔도 여기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한 총선거를 기념하고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는 활동한 의원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임기가 2년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국회가 재헌 국회인데 말 그대로 이 국회는 헌법을 만든 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법의 초창기 버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도기적 성격의 국회이기 때문에 다른 국회에 비해서는 임기가 좀 적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한테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초에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선거가 50 총선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여기 시점은 최소한 1948에서 50인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정부 수립 거의 직전에 한 거니까 1948에서 임기가 2년이면은 1948에서 50년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1960년대예요. 이 4.19 혁명이 발생한 시기를 고려하면 그러면 나머지를 몰라도 어쨌든 간에 3번은 시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소거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문제 어려웠어. 아, 또 개헌선 더럽게 풀기 싫어. 안 풀어? 안 풀면 이렇게 또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자가 이런 문제 또 안 내라 법칙 없어요. 여러분들, 논나 잘 되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비틀어 볼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쳐서 60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안 내겠지. 안 내지 않더 이렇게까지 모든 문제를 어렵게 안 내도 이런 거 몇 개 정도는 똑같이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우니까 안 해야지. 그딴 생각은 진짜 집어치우셔야 돼요. 그럼 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0이어 시험을 더 보고 63이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 내가 이런 건 최소한 제대로 하셨는지 이거 스스로도 재고를 해보시는 것을 진지하게 권장드려요. 뭐 아무튼 나머지 선지 분석드리면 일단 1번이랑 5번은 이 재헌국회 시기에 만든 대표적인 법이에요. 이때 만든 법이 크게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 해가지고 친일파를 처벌하는 법, 그리고 친일파가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귀속재산 처리법, 그리고 자영농을 양성하기 위한 농지개혁을 실시했다는 게 중요해요. 농지개혁.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의원들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선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잖아요. 근데 간선제란 거는 국회의원들이 대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헌국회 시기에는 간선제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단성시켰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4번의 경우에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당시에 제주 4.3 사건 때문에 그 제주도에서 한 두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선출이 못 된 채 출범하는 결과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직전 기초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결국은 모든 문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나 시기 문제 어려웠죠? 이렇게 접근하세요. 제가 일단은 28번부터 먼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도 너무 공시스럽다. 또 그놈의 공시스럽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박해 관련된 연도형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한능검에서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안 낸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못 적혀 있는데 이거 심화 63회가 아니라 심화 50회거든요. 그래서 이 심화 50회를 보면은 여기 권상용 윤지충 그리고 이승훈 정약용 이 남종삼이랑 프랑스 보고서 제가 이 암기법을 제 정규 강의에서 가르치게 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최종 특강 때 이것도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예상 유형 키워드 영상에만 넣어놓고 이걸 뺐는데 하필 이때 또 이걸 내버리네요. 이쯤 되면 출제자님이 제 영상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이 암기법을 강조했어요. 뭐냐면 그 박해 유형은 여러분들이 신의 박해랑 신유 박해랑 병인 박해부터 외워야 되는데 해충을 본 유정이 기겁해서 오지게 놀라 병에 걸렸더니 얼굴이 시퍼레졌다. 이거 암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신의 박해 윤지충 그리고 신유 박해 이승훈 정약용 그리고 병인 박해는 제가 이 프랑스 파란 거 그거를 주목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정답이 가는 건데 지금 왼쪽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사료 거의 비슷하죠. 윤지충
권상현 그대로 나왔죠. 여기 남종삼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능검에서 이런 스타일류의 문제를 안 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좀 상당히 옛날 기출을 가져온 거긴 하지만 일단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어요. 그걸 다시 안 가져오라는 법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차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좀 옛날 기출이니까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다 집어치우셔야 돼요.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지 여러분들이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서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구나. 근데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쉽진 않아요. 용어도 좀 어렵고 접근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어가지고 좀 많이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가나시기인 거 포인트는 일단은 그럼 신해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인 걸 아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신해박해를 그대로 했었고 여건 병인박해 그대로 했으니까 이 사이에는 신유박해랑 가장 가까운 걸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황사영이 외국 군대에 출병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사영 백서 사건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분도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신유박해를 계기로 당시에 그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 당시 천주교 신자 중 대표 인물인 황사영이 와 나 이러다가 다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베이징에 있는 그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지금 이 조선이 도탄에 빠졌으니까 빨리 그 프랑스 그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함대 가르쳐와가지고 이 조선 좀 때려주세요 하는 정신 나간 짓을 한 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신유박해 계기로 황사영 백서 사건 내가지고 시기를 조금 비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기존에 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비슷하게 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의 신유 병인 박해의 그런 핵심적인 박해 순서를 아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나머지 뭐 중광단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일제감정기 가야 되니까 틀렸고 얘도 일제 거의 한용운이 이것도 거의 20세기 가까이 가야 되니까 틀렸고 이 교도신호 요구하는 집회는 거의 19세기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고 근데 이게 19세기랑 비슷하니까 이게 한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한 1890년대쯤 그때여가지고 안 맞고 천주시대 이 키워드가 좀 어려운데 이 키워드는 1603년이라 17세기여가지고 시기가 안 맞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신의 신유 병인박해라는 핵심 박해 순서를 아냐. 그게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다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순서대로 갈 건데 23번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28번보단 얘가 조금 더 쉬웠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료가 해석이 안 됐으면 되게 까탈스럽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문제부터 보면은 처음에 심의경 그리고 김효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둘끼리 이주전랑 그러니까 인사 추적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그런 분쟁이 붙다가 결과적으로 점차 사림이 나눠져가지고 동인과 서인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림이 나눠졌다는 거 보고서 붕당이 형성된 선조 시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포인트고 밑에 걸 보면은 기해년에 왕이 승하자 송시열이 뭐 어쩌고 했다는데 이 송시열이 기념복을 주장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해년에 송시열이 대왕 대비의 그런 상복, 그러니까 제사할 때 입는 옷에 대한 그런 몇 년 입을지 그걸 주장한 게 중요한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기해년 때 어떻게 상복을 입을지 논쟁을 붙은 기해 예송이니까 현종 시기예요. 근데 해풍사님 근데 제 영상 봐서 아는데 그러면 이 문제 스타일은 가해 사건의 계기 이걸 하든지 선지 사건의 계기로 이걸 냈다는 건데 그럼 이 문제 의도는 뭔가요? 물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땡땡 시기를 낸 문제예요. 이거 뭔 말이냐면 제가 이 문제 받았을 때는 저는 그냥 왕 갖다 풀긴 했었는데 이제 좀 분석하면서 이 출제자가 가져온 의도가 뭘까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자 가시기는 아까 말했듯이 스타트 지점이고 이 나의 시점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붕당 간의 대립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대립이 조금 더 이제 활활 그러니까 대립이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붕당이 아예 스타트 되는 시점이고 이때는 붕당의 대립이 심화되는 시작이라면 그 전에는 한 이제 좀 발발하는 정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친구랑 뭐 싸워서 친구랑 싸워가지고 좀 삐졌어요. 근데 약간 나중 가서 좀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가 안 되니까 더 짜증나니까 뭔가 좀 문제 더 안 꼬이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 대립이 뭔가 게이지가 이 정도 있는데 이 시기 가서는 대립이 더 심해진 상황. 그러니까 가해 시기는 그냥 대립 같은 거 없이 그냥 하하하 호호 그냥 다 지내다가 이 중간 시기쯤에는 대립이 좀 심해지고 이 나 시기쯤 와가지고 더 심해졌는데 그러면 더 심해지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 의도로 낸 게 이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전 좀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좀 보니까 보면은 1번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자, 인조반정이 발생한 건 광해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해군 시기에 인조반정 계기로 얘가 폐위가 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북인 세력이 몰락한 건 사실상 인조 시기부터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붕당이라는 게 동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정철의 세자 건조의 사건을 계기로 서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밑에 서인인데 이 시기에 일단 북인이 다 개판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남은 서인과 남인끼리 승부를 본 게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아직 동인 서인이야. 근데 중간에 북인 남인 나눠졌다가 북인 날라가고 이제 남은 남인과 서인끼리는 그럼 붕당 역사의 흐름을 낸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붕당 흐름사를 제대로 아신 분들이 이 문제는 풀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붕당 역사를 내는 게 이 문제의 의도가 아니었던 것 싶습니다. 좀 어렵긴 했네요. 자, 니은 2번 목호룡의 고변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이건 신임사화를 말한 건데, 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기출 최근 3회분은 무조건 분석하라 했었는데 얘가 60회 때 나왔어. 60회 때 경종이에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대로 풀려면 최근 기출 분석 안 하면 절대 못 풀어요. 4번 한번 양지역 병사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거 명종이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얘 심지어 62회 때 나왔어요. 자, 최근 3회만 다 분석하면은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몰라 안 풀어 안 됩니다. 몰라 이건 당하는 거예요. 4번 인영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다. 이거는 인현 왕후가 폐위된 거는 숙종 시기는 가야 되니까 역시 이유고 2인자 중심으로 소론 세력들이 나뉘긴 거 역시 이것도 60회 때 나온 건데 얘는 영조예요. 그래가지고 현종보다는 조금 더 뒤니까 맞죠? 그래서 이선지가 내용이 진짜 장난 아니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최근 3회물 다 있었어요. 이제 엉는 선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출 선지들이 제가 보니까 60회에서 62회 때 나왔던 것만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따지면은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기출 분석 3회분만 제대로 했으면 여기 있는 내용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풀 수 있는 거 괜히 기출 이거 또 어렵다고 안 푸네 이런 자세를 계속 같은 말이고 죄송한데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걸 못 해가지고 멍멍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뭐 다른 시험이 더 어려운다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내가 과거에 나온 것부터 제대로 분석을 했었는지 좀 그걸 재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측 문제 들어가면 가나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흐름사로서는 되게 좋은데 개헌사라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읽어보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뭘 주목하라는 거야 싶었을 텐데 포인트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 한한다. 자, 대통령이 3번 재임할 수 있다. 그럼 삼성개헌이죠. 6차 개헌이에요. 1969년. 그러니까 개헌사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암기했다고 해가지고 답이 바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헌법의 원문을 읽어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을 보고서 이게 몇 차 개헌이구나 그걸 연습을 안 하면은 절대 시험장 가서 문제 바로 못 풉니다. 어려워요. 그만큼 헌법사가. 아무튼 우측 문제는 대통령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임기는 6년이다.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이런 거 나온 거 보고서 이거는 유신헌법이랑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초헌법적인 권리를 줬어요. 왜냐면 임기가 영구예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가 대통령이
투표권 이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대통령이 그 3분의 1의 국회의원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유신헌법을 출원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6차 개헌이랑 7차 개헌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 문제는 되게 가나 시기 사이의 문제 틀을 잘 만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답이 더 4번인데 왜 그러냐면,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최초의 남북끼리의 그런 일종의 통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는 게 중요한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한 이후에 뭘 했었냐면은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통일 업무를 완수한다는 명분 하에서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을 만들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거든요. 근데 명문상으로 통일 업무를 완수한다는 미명하에 북한이랑 남한 모두 이 헌법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독재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7.4 남북 공동성명 계기로 그런 통일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명분하에 만들어진 유신헌법의 흐름을 냈구나. 그래서 선지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한 이 흐름을 낸 게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이게 헌법이 일단 파악이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출제자가 그냥 아무거나 관계없는 걸 가져온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보면은 1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거는 김영삼 정부식이고, 이 여수순천 19 사건은 1948년이라 너무 옛날이고, 5.16 군사정변은 1961년쯤이라 안 맞고, 6.3 시위는 64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의도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젠 고구마까지 알아야 문제가 풀리나요? 아니죠, 소거법을 해야죠. 아마 이번 회차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탑 3 문제를 가져오라면 전 단연컨대 얘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가다가 올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딱 두 글자 적었잖아요. 미친. 아니, 일단은 이 문제가 저도 솔직히 당황했어요. 제가 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을 모르는 건 아닌데, 와, 이런 게 진짜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저도 이 실제 시험장 문제 체감을 해보니까 당황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시험장에서 거의 헛웃음을 했었는데, 아마 감독관분께서 저 자식은 정신 나갔나 약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본론 돌아와서 일단 문제 키워드가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 키워드는 여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면서 전태일 분신, 그러니까 1970년쯤에 발생한 전태일 분신을 보고서 박정희 정부를 낸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정답 키워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일단은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 나왔다고 또 공무원 스럽다, 내 교재에는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이 어려웠던 거지 문제 키워드랑 오답 선지는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 키워드는 정말 멘붕을 올 정도로 어려웠던 건 저도 인정해요. 어려웠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문제 키워드랑 오답 선지가 그렇게 공부를 충분히 기출을 바탕으로 열심히 했다면 소거가 안 될 정도로 까다로운 내용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공무원 한국사처럼 모두 그놈의 공무원 뭐 이거 가져온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보는 게, 일단은 이게 저도 일단 시험 문제를 찍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맞게 한능검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들 전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는 거는 교과서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능검도 고등 교육 과정 수준의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를 많이 안 만들려 하는 건 확실히 보이는데, 지금 최근 이제 솔직히 이제 2022 교육 과정이 곧 나오긴 할 텐데 아직은 안 나왔다는 걸 가정하고, 지금 2017 개정 교육 과정의 교과서를 보면은 일단은 이게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 가지고 이 비상교육의 교과서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평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과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최근 교육 과정에서는 농촌의 그 농민 운동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다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 수준이면 이런 내용을 안 다루는 게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더라도 절대로 공무원 대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고등 교육 과정을 고려했을 때 절대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때문이 절대 아니라 애초에 고등 교육 과정을 근거했을 때 충분히 미성년 학생들도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이런 걸 내는 게 절대로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총평으로 짜야 되는데 뭐 그놈의 공무원 대체 때문에 이런 거 냈다는 걸 보면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란 게 뭐냐면 한평 지역이 그러니까 약간 고구마로서 이 한평 지역을 잘 아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때 당시 이 한평 지역에 농협이 있거든요. 이 농협에서 이 한평 지역의 농민들이 만든 고구마를 다 사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농협이 갑자기 나 안 사줄 거야 이게 도망가니까 이 농민들이 고구마가 다 썩어버려가지고 거의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야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러다 다 죽어 하면서 당신 농민들이 이 피해 보상 운동을 대규모로 일으킨 게 이 사건이거든요. 이게 한 1976년부터 78년 써있네 써있는데요. 당시에 이 박정희 정부 시기 말기에 농민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건 요구를 관철시키는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게 되게 대두가 돼가지고 정말 그런 현대사의 농민 운동으로서는 이게 정말 메이저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절대로 문제로 안 나올 만한 키워드 아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고 해fun선이 그럼 교과서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교과서를 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제가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몰랐다고 가정했으면 이 선지들을 해석을 못했을까라는 거 고민했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번은 전두환 정부고 자 미국과의 자유무역 노무현 정부 그리고 OECD 김영삼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거 심지어 62회 때 있었어요. 이거 전두환 정부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가 일단 이거 겹치니까 소거되고 나머지는 너무 앞이에요. 근데 약간 전 좀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거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흑백, 약간 그림이 흑백처럼 나오면 이승만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의 가능성이 높다 했었는데 지금 얘네 둘은 지금 너무 뒤에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 겹치잖아요. 그럼 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키워드를 가급적이면 알고 푸는 게 좋긴 한데 모든 문제 50개를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암기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솔직히 못해요 그거는. 그럴 때는 기존에 아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소거해서 푸는 전략도 길러놔야 아 내가 이거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이렇게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정답용 근거를 넣던지 아니면 흑백을 보고서 이렇게 찍던지 여러 가지 근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어렵게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시가 다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대체가 아니라 한능검은 결과적으로 한능검스럽게 문제를 만든다고 느끼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근거를 잡아보고 이렇게도 근거를 잡아보고 하는 그런 훈련법을 하셔야 이런 거 내도 안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한능검이 아직 한능검스럽게 문제를 만들려는 이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훈련을 앞으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한 지문 두 문제 유형은 공식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 문제도 일단 저번에 비하면 이 한 지문 두 문제 유형이 쉽긴 쉬웠어요. 저번 거는 마지막 문제 답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건 진짜 공시 수업도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저는 그래도 기출에 근거해서 공부했다면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가의 경우에는 살리타가 처인성 공격했다. 자, 처인성에서 승려가 살리타를 죽였다는데 살리타를 죽인 승려가 누구예요? 김윤우죠, 김윤우. 그래서 이 김윤우가 2차 전투 때 처인성에서 몽골의 살리타를 사살한 이걸 냈으니까 이 시기는 고려 시대랑 관련된 외세 방어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자, 우리 부대가 대구가 연합해서 평양을 포위했대요. 평양을 포위했다는데 보장왕이 항복을 청했대요. 자,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항복을 했는데 이제 평양성이 함락된 거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멸망한 시기를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멸망 시기니까 고대 시대고요. 자, 다 용골산성, 정봉수. 용골산성의 정봉수는 제 특강에서 강조했던 건데 이건 정묘 호란이랑 관련된 거니까 뭐 이거 쉽고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걸 봤어야 돼요. 송상현. 송상현을 보고서 그 임진왜란 극 초기에 그
왜군의 침입, 그러니까 일본군의 침입을 그 부산에서 방어한 동래성 전투인 거를 파악해가지고 아 얘는 임진왜란이구나 그걸 파악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문제는 일단 시기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보시면은 이거 나왔으니까 자 이 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 고려시대가 두 번째고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 호란이 있었으니까 라가 라다가 돼가지고 나가 라다인 이게 정답이고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송상현 강조할 때 제 예상 문제 저격 특강에서 이 임진왜란 부분은 실제로 앞으로 시험에서 지역사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저격 특강에서 강조했었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놓쳤을까봐 제가 저격 특강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을 그대로 잘라서 가져올 테니까 한번 지금부터 다시 보시죠. 기본적으로 제 말한 두 문자를 먼저 외워두시고 각 전투 지역에서 활동한 장수랑 특히 이런 애들은 지역사 키워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시민의 진주대첩은 진주 지역, 정발이랑 송상현은 부산 지역, 아니면 여기 신입의 경우에 충주 지역 이렇게 지역사 키워드 낼 수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좀 별도로 암기를 해두신 게 좋아요. 여러 상인이 활동했었어요. 또 대표적으로 뭐 내상, 만상, 뭐 송상, 의상 일단 상인들 다 나오면 싹 다 조선시대 후기를 낸 거고 자 실제로 보셨죠? 저 분명히 이거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송상현 이외에도 내상은 부산이다 강조한 거 보였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절대 어렵다고는 못하겠어요. 분명히 제 특강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맨날 올린 특강에서 진짜 제가 드린 걸 최소한 진짜 이건 맞추고 넘겼는지 아니면 이것도 못 맞춰가지고 점수를 못 받았는지 그건 다시 한번 고려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2번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에 세워졌다. 이건 전북 익산이고 3번 홍영래가 봉기한 곳은 평안북도 정주쯤 그러니까 그냥 평안북도라고 외우시면 되고 자, 만주を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한 건 개경 지역이고요. 자, 지주 문제철 횡포에 맞서 소작쟁이가 일어난 거는 전남 신안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지역은 다 답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해품사 강조한 문제풀이 꼼수가 적중된 대표 유형인데 이건 별로 뭐 큰 내용은 안 다룰 거고 제가 일단은 인물사를 낼 때 좀 꼼수를 몇 개 알려줬는데 첫 번째 탈룰라 기법. 이 탈룰라 기법이라 표현하긴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물의 성씨를 주목하는 힌트거든요. 보시면 박지원의 손자래요. 첫 줄부터. 그럼 박지원의 손자니까 이 인물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 박땡땡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걸 기준에 보면은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했다. 그건 유길준. 배대과 함께 대한민의 신보 창간한 건 양기탁. 3번을 좀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박 교수 맞고요. 4번, 5번 좀 어렵겠지만 4번은 최한기란 인물이고 5번은 신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선지속을 해봐도 박씨인 거 알았다면은 지금 이 나머지 선지가 다 소거가 됐다면 일단 1, 2, 4, 5가 다 안 돼요. 바로 먹히신 거 보이죠? 저 지금 뒷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다채롭게 풀고 싶으면 물론 이걸 갖다 풀어야 돼요. 아니면 이걸 갖다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찍을 수 있구나. 그런 스케일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에도 제가 가인물 그러니까 인물을 두 개 내고 박스형으로 문제를 내면은 전 1번과 5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었는데 실제로 답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진짜 1번, 5번 저도 잘라보고 아 설마 답 안 내겠지 해서 좀 불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역시 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강조했던 거지만 이 100번 김구님 그 정부 임시정부 충칭 시기 정부의 주석을 영위하고 남북 협상에 참여한 거 그것 때문에 이건 김구 선생님이고 신한청년당 좌우합작위원회에서 그 김규식 선생님이랑 같이 그걸 하신 여운형 선생님 보고서 아 이 인물들은 근데 솔직히 이 인물들 그러니까 이 한인회국도 조직한 거는 이거 60회 때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조선국 준비위원회 이거 제 최종 특각 때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푸는 건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1%라도 정답률 높이고 싶으면 제가 강조한 꼼수들 이렇게 해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도 풀리고 이거 답 안 된 거 보였죠. 그래서 이 혹시라도 제 그 최종 특강 안 보신 분들 위해 설명드리면 이 특징이 뭐냐면
가 인물이랑 나 인물 동시에 내면은 이 인물의 업적도 알리고 싶고 이 인물의 업적도 알리고 싶은데 굳이 1번이랑 5번 내면은 이 인물의 업적을 안 알려주던지 이 인물의 업적을 안 알려주던지 그런 것 때문에 답이 될 확률이 거의 낮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닌데 거의 90% 정도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꼼수도 잘 활용하시면 진짜 정답률이 최소한 3분의 1 이상. 근데 내가 한 개만 알더라도 정답률이 2분의 1 이상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결국 시험 방향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시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한능검은 역시 한능검다운 시험이란 게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능검 기출 출제 경향,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필요한 것만 암기하더라도 누구나 합격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총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 총평을 마무리하고 뒤에 부분은 제 예상문제 저격 특강이랑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에서 어떤 게 적중되었는지 그걸 정리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